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논란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아주 시끌시끌하죠. 특히 그 미국 은행들이 최대 9,100조 원. 와, 이 어마어마한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갈까봐 이자 비슷한 보상조차 금지시키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나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이 뭔지, 또 은행들의 진짜 속내는 뭐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어떻게 기회를 잡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바로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법, 지니어스 액트. 이게 발단인데요. 작년 7월에 법제화된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첫 번째 포괄적 연방 규제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룰을 정한 첫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입니다. 아, 이자 지급 금지요? 네, 법조문에는 아주 명확하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자나 그와 유사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대원칙이죠. 직접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법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좀 남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빈틈이랄까? 네, 바로 간접적인 보상은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법문구만 보면 발행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만 금지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발행사가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거래소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곳이 사용자에게 리워드나 포인트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일종의 루프홀, 규제의 빈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선 거군요. 그럼 은행들은 정확히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미국은행협회 ABA 같은 은행 이익단체들이 의회를 상대로 이 간접적인 보상까지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로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접적인 것까지 전부 다 막아라. 네, 만약에 이런 간접 보상이 허용된다면 이건 사실상 이자 주는 거랑 다를 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 묶여있던 예금들이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추정 규모를 최대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9,100조 원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9,100조 원?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 근데 정말로 그 정도의 돈이 전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은행들이 좀 과장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 숫자는 은행들이 위기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최대 추정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은행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로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 막대한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서 실물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분인 거죠. 뭔가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이면의 이유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나 예금 경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처럼 은행 예금 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꾸준히 뭔가 리워드를 제공한다면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이건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이 구조 자체를 위협하는 거니까요. 아,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위협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비대칭성,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한 불만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설령 자기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도 이 지니어스 액트 때문에 고객들에게 직접 이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거래소나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간접 보상이라는 형태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만 규제로 손발이 묶여야 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기들은 못하는데 다른 데는 할 수 있다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정책 리스크 선제 차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제 차단이요? 네.
아직 이 간접 보상에 대한 법 해석이나 구체적인 시행령 같은 것들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안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금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즉 브로커든 거래소든 제휴사든 어떤 제3자를 통하든 모든 형태의 보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전략인 겁니다. 시작부터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결국 자기들 예금 지키기, 또 불공정 경쟁이라는 불만, 그리고 아예 논란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군요.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럼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업계에서는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을 경쟁 제한 시도이자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고 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같은 혁신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거죠. 이렇게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앞으로 이 로비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 시나리오, 소위 은행의 승리 시나리오입니다. 은행 로비가 성공해서 거래소 등을 통한 간접 보상까지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자성 혜택이 명확하게 법으로 금지되는 경우죠. 아예 다 막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수익 같은 매력은 거의 없어지고 정말 순수하게 결제나 송금 같은 유틸리티 기능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B 시나리오, 현 상태 유지 또는 모호한 타협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처럼 법 해석이 약간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거나 아주 제한적인 형태의 간접 보상만 허용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리워드를 줄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약간 눈치 보면서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부 사업자들은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리워드나 혜택을 제공할 거고 예금도 일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겠죠. 어쩌면 은행 예금의 안정성과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결합한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상품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C 시나리오, 암호화폐 업계의 길 열림 시나리오입니다. 간접 보상이 명확하게 허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예요. 오,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운용하는 미국 단기국채, T빌 같은 안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제하하고 사용자에게 패스스루 형태로 전달하는 모델이 정착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금 수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거군요. 네, 그런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쓰는 돈을 넘어서 현금성 자산을 맡겨놓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투자처 혹은 예금 대체제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B2B의 대규모 결제나 정산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 정말 C 시나리오, 그러니까 간접 보상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자,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기회가 열리는 만큼 경쟁도 엄청 치열해질 텐데요. 맞습니다. C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해지는 건 단연코 신뢰와 품질이 될 겁니다.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금화 품질입니다. 내가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현금, 예를 들어 달러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쉽냐는 거군요. 그렇죠. 단성이 T 플러스 며칠 내 정산,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약속이 아니라 예를 들어 평균 출금 처리 시간은 얼마, 최근 24시간 내 출금 성공률은 몇 %, 수수료는 얼마, 이런 구체적인 지표들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해질 겁니다. 사용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니까요. 신뢰가 곧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 네. 그리고 둘째는 상품 설계의 고도화입니다. 단순히 이자만 얼마 준다는 식으로는 부족해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준비금 운용 수익을 투명하게 패스트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더해서 사용자가 법정 화폐를 쉽게 입출금할 수 있는 편리한 온오프 램프 기능 그리고 실제 결제나 정산 기능까지 매끄럽게 결합한 번들, 상품을 제공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플랫폼은 수수료, 환전 스프레드, 월 구독료 등 다층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할 거고요. 이자 외에도 다른 편의성이나 기능을 묶어서 제공해야 한다. 맞습니다. 셋째는 강화된 컴플라이언스와 투명성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고객 신원 확인, KYC, 자금 이동 투적 규칙, Travel Rule 같은 규제는 당연히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자산을 회사의 자산과 명확하게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파산 격리 조치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도 내 돈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및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일달러 가치 연동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금화, 환매가 지연될 수 있다. 같은 잠재적 리스크들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투명성 대시보드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자산 상태는 물론이고 현금화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나 실패율, 네트워크 홍잡도, 혹시라도 디패깅이 발생했을 때 알림 같은 주요 위험 지표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투명성 자체를 상품화해서 신뢰를 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와, 정말 사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단순히 이자율 경쟁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 경쟁이 되겠어요. 이건 사실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 같네요. 결국 얼마나 쉽게 돈에 넣고 뺄 수 있는지, KYC 처리는 얼마나 빠른지, 세금 관련 보고는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정확합니다. 결국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플랫폼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만약 어떤 형태로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아까 말씀하신 C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또 어떤 형태로 허용될지 그리고 각 서비스 제공자별 조건이 다 다르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을 고려하시든 항상 세 가지 질문은 먼저 던져보셔야 해요. 이 수익, 보상은 누가 어떤 근거로 주는 것인가?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시간, 수수료, 한도 등.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가?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현재 논의되거나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패스스루 수익 방식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운용 수익, 예를 들어 TV리자 같은 것을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일부 제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는 건 금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3자를 포함한 보상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규정과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이건 C 시나리오가 됐을 때 가능한 모델이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거래소나 브로커 같은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리워드를 받는 방식입니다. 특정 플랫폼에 내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두면 그 플랫폼이 약속한 리워드, 이자 형태일 수도 있고 보너스 코인이나 포인트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받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반드시 해당 플랫폼의 신용도나 안정성, 그리고 출금 정책, 수수료는 얼마인지, 락업 기간은 없는지 등과 조건 변경 가능성 등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네, 플랫폼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겠네요. 디파이 대출. 네. 또는 넷째로 스테이블 코인 간의 유동성 공급 LP를 통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브나 유니스왑 같은 DX,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치가 거의 동일한 스테이블 코인 페어, 예를 들면 USDC-USDT 같은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면 해당 풀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이에요. 스테이블 코인끼리 묶어서 유동성을 제공한다. 네. 그런데 디파이 관련 방법들은 주의할 점이 많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취약점, 버그나 해킹 위험,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라클의 오류 가능성, 담보자산이 청산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 수수료, 가스비 부담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LP의 경우 만약 한쪽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페깅이 발생하면 수수료 수익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아, 디파이는 역시 좀 더 복잡하고 위험도 따르는군요. 5번째와 6번째는 좀 더 전문가적인 영역인데요. 델타 중립 펀딩비 수치 전략이나 아비트라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펀딩비 수치는 현물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선물 계약에 펀딩비를 얻는 전략인데 펀딩비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아비트라지는 여러 거래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혹은 국가 간의 미세한 스테이블 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자산 전송 지연, 높은 수수료, KYC, KML 규제 문제, 그리고 주문 체결 시 발생하는 가격 차이, 슬리피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숙련된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죠. 네,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이건 정말 전문가 영역이군요. 마지막 7번째는 기업이나 사업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결제비 정산 수수료 절감 효과입니다. 기업이 상품 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신용카드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게 되면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고 정산 주기도 T+0일이나 T+1일 정도로 매우 빨라져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현금 흐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적인 이자는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한 수익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죠. 다만 회계 처리나 세금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화를 위한 환전 및 정산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그럼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일까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구조가 단순한 거래소나 플랫폼 예치 리워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때도 반드시 그 플랫폼이 믿을 만한 곳인지, 출금 조건, 특히 수수료나 락업 유무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절대 광고만 믿고 덜컥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네, 플랫폼 예치부터 신중하게. 그 다음으로는 디파이 대출 풀 예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토콜의 총 예치 자산 규모, TVL, 외부 보안함사 보고서가 있는지, 혹시 보험 가입 옵션 같은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디파이는 더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만약 수수료 수익에 관심이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 간의 LP 제공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패깅 발생 시 손실 가능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관련 알림 설정 같은 걸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펀딩비 수치나 아비트라지는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숙련된 사용자분들에게만 권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위험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것만은 최소한 확인하고 가자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다음 4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가 이 돈, 수익 보상을 주는 건가? 수익의 주체가 발행사인지 거래소 플랫폼인지 디파이 프로토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적 근거와 역할, 책임을 이해해야 하고요. 누가 주는지. 둘째, 언제, 어떻게 내 돈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가? 실제 현금, 법정화폐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시간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예상 시간까지, 관련 수수료는 얼마인지, 1회 및 1일 출금 한도는 얼마인지 등을 서비스 이용 전에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든 가능하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곳이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셋째, 위험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가? 디패깅 가능성, 출금 지연 가능성, 예고 없는 정책 변경 가능성,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가능성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숨기지 않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점만 부각하고 위험 고지를 소홀히 하는 곳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위험 고지 여부. 넷째, 규제는 잘 준수하고 있으며 내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는가? KYC나 트래블 룰 같은 기본적인 규제 준수 여부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객의 자산을 회사의 자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증빙, 특히 파산 시 보호장치, 즉 파산 격리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최악의 경우 플랫폼이 망했을 때 내 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 준수와 자산 보호, 이 네 가지. 누가 주는지, 어떻게 찾는지, 위험은 뭔지,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정말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체크리스트네요. 꼭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둘러싼 은행권의 치열한 로비전과 그 배경,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시장과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기회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핵심은 은행들이 단순히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우려,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 그리고 이것이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라는 프레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이 복잡한 이해관계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런 법조항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금융상품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은행의 대출 정책이나 시장 금리 같은 실물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다면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다가올 변화 속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조를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는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실시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현금화 처리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든지 주요 리스크 지표를 대시보드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만약 이러한 투명성 요구가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역으로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고객 정보 공개 방식이나 서비스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전통 금융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혹은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이자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결제, 송금, 대출 등 훨씬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이 이자 지급 논란 외에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규제적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다가올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가 단순히 이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